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요즘 한참 이야기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보수와 진보라는 것은 상호 공존하고 또 상호 의존하는 그런 아주 필수 불가결한 두 가지 요소죠. 쉽게 이야기해서 보수와 진보는 역사라는 수레의 두 바퀴예요. 이 두 바퀴가 같이 대등한 사이즈로 굴러가야만 역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역사가 발전한다는 건 뭡니까? 국민이 더 행복해지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것이 한쪽이 너무 작아져 버리면은 수레가 앞으로 못 가요.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비참하게 몰락한 민족, 국가는 항상 이 두 수레 중에 하나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 국민이 어딥니까? 베네수엘라 아닙니까? 온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서 먹을 걸 찾아서 먹어야 될 연명해야 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역사 발전이 중단돼 버리는 하나의 예죠. 이 역사가 왜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됐는가? 보수와 진보라는 이 두 개의 바퀴 중에서 보수라는 바퀴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히틀러 하나라는 사람 때문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 피해를 받습니까? 완전히 역사가 퇴보했는데 그때는 진보가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베네수엘라는 보수가 쪼그라들어 버렸는데 그 역사가 중단된다는 게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보수와 진보의 두 바퀴가 그래도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작동해 왔어요. 그래서 수레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보수가 많이 발전시켰죠.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전쟁에서 이기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 경제를 올리고 이래서 보수가 활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왔었어요. 근데 만일에 진보가 처음에는 형편없었지만은 빨리빨리 사이즈를 키워서 같이 대등한 어느 입장에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역사는 독재국가, 필리핀 같은 역사가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도는 그런 나라로 멈춰버렸을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정희라는 이 보수의 엄청난 바퀴에 대항하는 그 진보의 바퀴가 같이 커갔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김대중, DJ, 노무현도 그런 반열에 들어가죠. 그래서 열심히 이 진보의 바퀴를 키워가지고 우리나라는 진보도 집권하게 되고 이번에 세 번째 집권하면서 진보의 바퀴도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전진해와서 지금은 선진국까지 된 거다 이거죠.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이 바퀴가 이 보수가 완전히 침몰해 버렸잖아요. 진보의 바퀴만 지금 엄청나게 커 있어요. 이 진보의 바퀴가 어느 정도 크냐 하면요. 이거 거의 완전히 독재국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진보의 손에 들어갔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진보의 손에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사법부가 우리나라의 최후의 보루인데 대법관 임명하는 사례 박근혜가 임명했으면 이렇게까지 진보 일색의 대법원이 안 됐을 텐데 그것도 행사를 못한 채 탄핵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대법원까지도 지금은 9명 중에 6명일 거예요 아마. 이 진보의 그에 대해서도 지금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진보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수레의 진보라는 바퀴만 엄청나게 크고 보수의 바퀴는 요만하게 돼서 지금 역사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총선에 베네수엘라의 진보당이 차베스의 진보당이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보다 좀 높았지만 국회 3분의 2의 의석을 차지해버렸어요. 여러분 국회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면요. 개헌이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국민이 집권당에게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는 간당간당하잖아요.
불과 한 20여 석만 있으면, 그런데 끌고 모으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이, 이 진보가 그런 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독재로 가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저기 하버드 대학의 레비츠키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20세기 후반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진 나라들을 쭉 조사를 해봤어요. 헝가리, 니카라과, 페루,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스리랑카, 터키, 우크라이나, 이런 양 10개의 나라가 전부 다 가산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어마어마한 고초를 겪게 된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공통점이 민주적으로 진행된 선거에 의해서 한 분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할 때 생기는 그런 비극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독재는 밖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역사가 발전하지 못해서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민주적 선거에 승리한 집권자가 민주주의를 없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렇게 승리한 집권자의 오만 때문이죠. 승리에 취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신하는 거예요. 과욕을 낳고 이게 만용을 낳는 것, 그런 과정이죠. 승리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오만해지지 않는 지도자도 있어요. 바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공화당 정부에 의해서 그 소위 1929년에 대공황에 빠졌잖아요. 온 나라가 처참한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람이 대통령이 1932년에 당선돼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찬란한 업적을 이루었죠. 한마디로 대공황을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뉴딜 정책. 그것뿐 아니라 2차 대전도 잘 대대해가지고 거의 승기를 잡는 이런 정말 거대한 업적을 이루는 바람에 이 사람이 미국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대통령에 4번이나 당선됐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 루즈벨트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만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그 민주적 절차를 하나도 위배하지 않으면서 자기 임기를 채웠어요. 마지막에 좀 일찍 병으로 서거하는 바람에 트루만이 뒤를 이어서 잔년 임기를 채웠지만 그 10여 년을 갖다가 한결같은 민주적 지도자로서 남아서 그랬기 때문에 그 막강한 권력이 남용되지 않고 오용되지 않으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발전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한 정당이 압승을 했을 때 그 압승한 지도자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올 수도 있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올 수도 있다. 나치 독일 같은. 그래서 저는 요즘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압승한 이 진보 정권이 과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정말 너무너무 중차대한 질문이죠. 이 추미애 장관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벌이는 이 작태죠. 이 작태를 보면서 정말 이 정권이 루즈벨트 모델이 아니라 차베스 모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이것을 여러분 진정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의 다수가 그렇게 보지 않다고 얼마 전에 여론조사가 나왔었죠. 52%, 3%가 추미애 장관보다는 윤 총장을 지지하는 걸 나왔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저분한 기도예요. 이 정부가. 자기들의 그 있잖아요. 울산 선거 불법 개입이라든지 그런 조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걸 덮기 위해서 윤 장관을 제거하려는 작태로 보이지 공작으로 보이지 이게 진정한 공권력 법무부 장관의 권한의 행사라고 봐지지 않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승리 이후에 나타나면서 아까 이야기한 그 10개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파괴된 거예요. 그게 시초고 첫째 사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검찰의 권력이 너무 무작위로 이렇게 질서 없이 원칙 없이 절제되지 않고 상쇄된다는 그런 하나의 문제의식이 있었죠. 그죠? 그런 점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또 하나의 문제는 검찰이 권력의 주구가 되는 거예요. 유신 때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민주투사들 잡아넣고 검찰이 권력의 신여가 된 건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는 말은 이 검찰을 제대로 권력 행사를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된다 하고 지금 설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무장관이 이런 일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 정부가 이 소위 정치 권력이 정의의 행사라는 이 사법 권력에 검찰의 그 권력에 개입해가지고 오염시키고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뭡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 사기 사건 비슷하게 검찰하고 이 기자가 개입된 건데 이게 수사팀을 교체하느냐 뭐 특임 검사를 쓰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거는 의사로 치면은 수술을 요래하느냐 조래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징벌을 가하지만 이런 식으로 할 건가 저런 식으로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 총장이 하는 데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금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지시하고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서울시립병원장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신 지금 하려는 그 수술 말이야. 이쪽부터 먼저 집도하고 저걸 나라가 이런 거 개입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법무장관이 그런 타소한 일까지 개입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의를 위한 검찰의 활동이라는 것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유신의 역사고 우리 독재 정권의 역사 아닙니까? 그걸 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어느 나라나 이 독재자가 정권을 잡을 때 승리에 취했을 때 하는 게 검찰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 것부터 먼저 잡아넣는 거예요. 이게 정코스예요. 검찰을 장악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만만치 않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함부로 양보 안 하니까 윤석열이 잡아줘야 돼요. 그 자기들이 약점이 있으니까. 뜻 있는 국민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이게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 정권의 의도가 그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권이 참 크게 오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이 쫓아내므로써 자기들의 그게 덮여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뭐 영원히 갈 수 없죠. 반드시 정권이 바뀌면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와 그리고 응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에 대해서. 왜? 우리는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백 명의 시민이 두 번이나 대규모 시위를 통해서 목숨을 바친 유일한 민족입니다. 절대 허락한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충견이죠. 정권의 충견인 추미애가 저렇게 설쳐가지고 일시적으로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만일 이대로 간다면 이 정권에 정말로 망령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파헤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하고 잘못한 자에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참으로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실수 없는 대통령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그 실수를 사과하고 인정할 때 그 나라의 역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왜곡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한 나라의 역사를 퇴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진보수가 너무 쪼그라드는 바람에 이 왜곡과 불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제가 요구하고 싶어요. 정의의 편에 서시라고. 이것이 나라와의 운명과 본인의 운명을 둘 다를 가르는 위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간절하게 간곡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